20번 문제는 우리 노트 32페이지 보시면 돼요.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추석이 있는데 그 전에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약 한 40페이지 가량의 자료가 하나 나갈 겁니다. 시험지 크기의 40페이지 자료가 제가 여러분한테는 되게 이제 좀 죄송한 게 올해는 제가 저희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책이 제가 쓴 책이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기본서에는 뭐 없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제가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스타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서 쓰는 그런 자료들을 옮겨 놓은 건데 그걸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추석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제가 본 자료를 보는 방법 같은 것들은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거 무료로 배포하기 좀 그렇고 복사비 정도는 아마 받으실 겁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요 시험지 크기로 한 4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추석 때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다음 주에 보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결석하지 말고 실망하시지 말고, 뭐 요새 뭐 학원을 안 나오고 이러던데 끝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자, 보죠.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해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합니다.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몇 년이라고 했죠? 2년. 나머지는 3년.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네, 됐습니다. 틀린 거. 정비 예정구역 뭐 이런 거 추진위원회 안 들어가니까 몇 년이죠? 3년. 3년.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3년. 이거 3년. 이 2번이 정답.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바로 조합 설립할 때 그때는 3년.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추진위원회는 2년.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기는 추진위원회 안 들어가니까 3년. 이런 것들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셀프 방식으로 시행한, 요거는 시행자는 우리 이제 정비사업 3가지 비교해 놓은 거 거기 가면 나오겠죠? 30페이지 노트에. 옳은 것.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니까 시장 군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니까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죠. 그리고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원칙은 시장 군수가 하는데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거의 시행자의 주거환경에서 시장 군수 등이 하는데 가로 화살표 딱 돼 있고 주공 등을 지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셀프 방식으로는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 지정할 때 동의요건은 과반동의.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죠. 2번 개선 사업을 셀프 방식 말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누구? 세입자 얼마? 과반수. 그래서 이것도 아마 틀리게 돼 있겠죠? 그래서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의 각각을 받아야 된다. 이거 2번 맞네. 2번.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이지 재건축이 아니죠.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시공자 언제 선정하죠? 그 표의 맨 끝에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근데 조합원이 좀 작을 때에는 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이 좀 작을 때 100명 이하일 때는 굳이 경쟁 입찰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작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역시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시장군수 주공이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20인 미만일 때 하는 거죠. 20인 미만일 때.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정관으로, 규약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군수나 주공이 시행자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까지. 그래서 보면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5번 지문에 주공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가 아니라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그 다음에 정관의 기재사항 중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이거는 내가 여기 써놨나? 36페이지 가보실까요? 36페이지 노트에. 자,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칙은 과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정관이라는 건 조합에서 중요한 거니까 변경할 때 동의 요건 자체가 일단 높습니다. 과반수 동의해야 돼요. 36페이지. 근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바꿀 수 있는 게 자, 제, 구, 비, 시, 설 이렇게 했던 겁니다. 1번은 자가, 조합원의 자격. 그 다음에 2번에 제명, 탈퇴, 교체. 그 다음에 구는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비가 2개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랑 정비사업비 이렇게 2가지가 비. 그 다음에 시설은 시공자 설계자. 그래서 요거를 자, 제, 구, 비, 시, 설이라고 했던 거. 정관의 기재사항 중 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3분의 2. 그래서 요거 아닌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제, 구, 비, 시, 설 아닌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바로 뒤에 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옳은 것. 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에 분양설계라는 게 있죠. 분양설계. 분양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라고 관리처분계획 내용 거기 분양설계 뒤에 가로 안에 적혀 있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원칙 몇 개 주죠? 1개. 원칙은 1개. 그래서 2번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을 때도 1주택을 공급한다. 이게 원칙 2번이 정답. 그러니까 입찰한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도 원칙 하나 주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도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래서 자, 거기 37페이지 오른쪽에 중간에 표에 보면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하나 주죠. 한 명이 여러 가지 수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하나 준다. 근데 예외적으로 1번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몇 개 준다가 아니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주택이 아니라 토지. 그 다음에 3번, 4번. 자, 3주택 이상 다주택을 공급하는 건 무슨 사업에 많이 따라오죠? 그래서 재개발 틀렸죠. 그래서 소유한 주택을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는 과밀억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근데 투기가 아니거나 조정 대상 그 지역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한테는 가진 것만큼,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몇 개까지? 3개까지. 거기 예외의 4번에 3주택까지 공급해서 거기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3개까지. 어쨌든 3주택 이상 주는 건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러니까 여기 4번 지문의 재개발 사업은 아니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라든지 종전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의 범위 안에서 한 개를 주고 한 개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거 1+1이라고 했죠? 한 개 더 주는 거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고 얼마까지 전매가 안 되죠?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그래서 85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 한 개 더 주는 거는 60제곱미터 이하.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은 공사 완료했다는 거지.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겠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하고 나서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먼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하고 시장 구성에 보고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이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보면은 옳은 것. 시장 군수 등인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 고시한 후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이 정답. 이렇게 그냥 주는 걸 틀리면 24번 정답률이 얼마야 이거? 30%?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걸 써놓은 건데 이걸 30%? 이거 맞추셔야죠. 3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 이전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지체 없이 설정을 할 필요가 없죠. 담보물권은 본물권, 제한물권 같은 것들은 본물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은 따라와야죠. 내가 따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거,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는 소유권 말고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를 표시하는 이유가 종전에 있던 권리는 내가 받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따라와야 되니까. 그 종전거에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한다. 자, 이 등기죠. 이 등기 얼마 안에 하는 거죠? 지체 없이. 환지에서는 14일. 근데 이 등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자가 단체로 사업 끝나고 나면은 시행자가 하는 거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하는,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자가. 자,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그러니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분할 징수할 수 있고, 분할 지급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이런 것들은 맞췄겠죠.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대시설. 근데 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복리를 위한 시설들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일종근생은 복리시설이 맞고, 1번, 2번 바뀌었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그 다음에 일종근생은 복리시설.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3번이 정답.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즉 국가 지자체가 직접 짓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중에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요거,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죠. 민영주택은 뭐죠?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게 아니라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그 다음에 5번.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인 거?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오케이. 이건 더 어렵게 내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이상한 거 막 바꿔놨다가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잘했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확실히 높네. 자, 26번도 많이 맞추셨네. 자, 말소를 해야 되는 경우. 자, 등록이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게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근데 말소하여야 하는 거 딱 두 가지 배웠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요거는 뭐 중개법에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5번.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에는 해당 주택이 사용 검사 받은 후 얼마 이상? 증축할 때는 15년. 증축할 때는 15년. 그 다음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을 때의 동의 요건이 따로 있죠. 리모델링은 아마 노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페이지.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에는 각동 과반수랑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죠. 요게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리모델링 할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은 이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신청하죠. 그 다음에 인가 받고 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원칙 뭐 받고 하는 거죠? 허가. 다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죠. 요 인가 받고 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은 얼마 안에 한다고 했죠, 이거? 2년. 그렇죠. 복습을 하시네. 잘하고 계신데요. 학교 할 수 있습니다. 복습만 하면 됩니다. 복습만. 자, 그래서 허가할 때는 여기는 퍼센트였습니다. 퍼센트 동요건이.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각동의 50%, 그 다음에 전체의 75%, 그 다음에 동만 할 때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한 25%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래서 보면 2번 조합 설립할 때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2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 과반수. 그 다음에 3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반대한 사람들 팔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등록에서 조합 조금 앞으로 가보죠. 58페이지. 거기 맨 위에 있는 표입니다. 58페이지 맨 위에. 조합이나 등록사업자,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근데 이 조합에서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거. 30세대였는데 리모델링해서 30세대 되면은 분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등록 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만 하면 됩니다. 공사만.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적 성격이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지만 개발법조합, 정비법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법인이니까 언제 성립하죠? 등기한 때. 법인이니까 인가받고 나서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니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에는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니까.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 그 다음에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노트의 62페이지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원칙은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100%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첫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80% 이상의 권원. 그 다음에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원을 확보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써져 있습니까? 네 번째가 안 써져 있는데. 이건 원래 안 되던 게 아니라 원래도 되던 건데 법 조문에 그대로 그냥 명확하게 한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아까 반대한 사람들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나서 나머지 사람에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했을 때입니다. 매도 청구를 했을 때.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한 경우. 이럴 때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75%만 확보를 하면 허가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도 아직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모자란 20%, 5%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매도 청구죠. 매도 청구는 법원에다 제기하는 거니까 청구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하죠, 소유자랑?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이건 항상 공통점. 그 다음에 매도 청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80% 이상, 95%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는 못하죠? 원주민. 원주민이라는 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구실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한테. 근데 95%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도 청구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나카무라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소재 확인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본다. 그런 토지들은 자, 매도 청구할 때는 원래는 시가로 해야 되는데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토지들 감정가를 법원에다 공탁하고 시가가 아니라 감정가를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옳은 것.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번이 정답. 매도 청구 시가로 한다는 것만 알아도 이거는 뭐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이런 것들도 물건도. 그 다음에 얼마 이상 협의해야 되죠?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될 때? 9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카무라.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는데 그때 감정가를 공탁하는 거지 소재 확인이 곤란한 사람들은 시가를 공탁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가를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9번.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에 관한 설명. 자, 요거는
우리 노트에 70페이지. 공급의 절차를 한번 써보면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조금 앞에 가면 있겠죠. 거기 65페이지 맨 위. 그래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간신문 등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은 뭐만 하면 되죠? 신고. 복리시설은 신고. 그 다음에 이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제 청약을 넣겠죠.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은 계약을 합니다. 이때 내가 가지는 게 이제 분양권.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는 선분양하니까 계약하고 나서 이제 공사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언젠가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사업주체가 통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 나옵니다. 이날이 바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 이러한 절차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당권 등의 제한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은 누구만 하죠? 민간만. 공공은 승인 신청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민간 사업 주체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은 여기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언제까지냐면 여기까지.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의 기간 동안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이 주택건설 대지나 주택에다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되고,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없다.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근데 이러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혹시 할까봐 부기등기를 넣었습니다. 부기등기. 이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요거 할 때랑 동시에. 근데 지금 주택은 지어지기 전입니까? 지어지고 나서입니까? 아직 아파트 짓기 전이죠. 그러니까 언제? 보존등기랑 동시에. 근데 이걸 해놨는데도 이거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효과는? 무효. 이게 사업 주체가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입니다. 자, 보면은 문제. 옳은 것.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래는 맞죠. 원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맞는데, 우리 노트에 거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가로 안에 사업 시행자가 조합일 때는 언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시행자가 조합일 때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사업주택가 지금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지문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입니다. 2번,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계획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번이 정답. 이 중도금 대출이라고 했죠. 자,
자, 신축 아파트에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건, 등기 내는 임차권, 처분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짓고 있을 때 그거 주택 건설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금융기관한테 담보 잡히는 거, 그런 것들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도금 대출입니다. 한마디로. 2번이. 그 다음에 3번. 사업 주체가 주공인 경우 애는 이런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부기등기를 안 합니다. 주공.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공공시행자한테는 부기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시행자는 부기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4번.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언제? 주택에 대한 거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지금 써놓은 건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그 다음에 5번. 부기등기 이유 이런 짓 했죠. 효과는 무효.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한 페이지 앞에 가면 나올 겁니다. 69페이지. 일반 국민들이 주택법에서 각종 양도, 양수가 금지된 증서들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 그걸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하면 안 되는 증서들이 거기 위에 박스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지위,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4번, 5번에 나오는 게 각종 딱지들, 철거 예정 증명서,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 사고팔고 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제외되는 행위가 거기 위에 박스 두 번째 줄, 상속저당은 제외. 상속저당은 제외. 내년에 이런 것도 좀 여기도 강조를 좀 해놔야겠네. 상속저당은 제외.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거죠. 그때 처벌하는 게, 자, 청약 넣을 수 있는 지위는 어떻게 하죠? 무효. 계약은 취소. 그 다음에 입주한 이후에 이때 적발이 되면은 먼저 사업주체가 주택자금을 입주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한 날에 바로 사업주체가 환매를 합니다. 환매.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는 할 필요가 없죠. 등기 없이도 주택자금을 입주자에게 지급을 하면 사업주체가 바로 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통에 넣어놓고 띵동 하는 순간 바로 사업주체가 돼버린다고 했죠? 그 띵동 해가지고 누구세요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주체가 뭐라고 합니까? 나가 퇴거를 명하죠. 퇴거. 사업주체가 환매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입주자한테 퇴거를 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한마디 하죠. 앞으로 10년 동안 휴지 받으러 오지 마.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벌칙은 3년에 3천. 근데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3년의 징역 내지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런 것들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30번 옳은 것. 입주자 저축 증사나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는 주택 공급질서이나 이를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 행위도 마찬가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이용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은 취소. 금지되는 양도, 양수란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와 상속저당은 제외. 상속저당은 제외. 그다음에 4번.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에게 주택 가격에 상당하는 법정 금액을 지급한 때에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급한 날에. 그래가지고 우유통에 넣어놓고 띵동 하면 전화 받으면 이제 나가라고 하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벌칙은 3년에 3천.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1번 이런 것들은 뭐 보너스 문제죠. 이거는 뭐 정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세년이 근무, 생업사의 사용에는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이전할 때 N은 투기 가열지구 안에 이제 분양권을 내가 팔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어디 가면 안 됩니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그 다음에 상속 이런 것들을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되고 3번 배우자한테는 줄 때는 전부 줍니까? 일부 줍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근데 이혼으로 줄 때는 전부 줘도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하우스푸어, 중도금 대출 못 갚으면은 이거 팔라야죠. 그 다음에 32번도 상당히 많이 맞추셨던데 쉽죠?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적혀 있는 것들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건축물에는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지 그냥 오래된 한옥이라고 해서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은 거,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여야지 전통 한옥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이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거지 뭐 광명, KTX 역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역 역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는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땅에 정착이 되면 그게 이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절식.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여기 보기에다가 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수선은 일단 이 정답이 1번이죠. 1번.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하거나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 근데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는 당연히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할 때는 얼마나? 그렇죠. 규모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나올 때 보면은 항상 증설 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증설 해체면 일단 무조건 대수선. 그리고 수선 변경일 때는 앞에 거. 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것들은 주요구조부라고 했었죠. 주요구조부. 그 다음에 요 밑에 건 울트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선 변경일 때 앞에 와가지고 주요구조부면은 마지막에 숫자 확인하시고 수선 변경인데 앞에 게 울트라다. 그때는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이것도 대수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 그래서 보면은 1번 일단 놔두고 2번에 해체 나왔죠? 숫자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증설 나왔으니까 역시 숫자 볼 필요 없고 3번 수선이니까 앞에를 보는 겁니다. 보는 주요구조부입니까? 울트라입니까? 보. 주요구조부죠? 그때 그래서 마지막에 숫자로 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3개 이상 맞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건물의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나왔으니까 역시 숫자 볼 필요 없이 대수선. 근데 1번 보면은 내력벽을 변경, 수선 변경이니까 앞에 게 내력벽 주요구조부죠? 숫자 확인하는데 3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은 맞는데 그게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결과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면 그건 대수선이 아니라 증, 개, 재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은 내력벽을 35제곱미터 변경하는 거 그건 대수선은 맞습니다. 근데 뒤에 연면적이 늘어나 버리면은 증축이니까 그때는 이걸 대수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으로. 제 노트에 이거 안 써놓은 것 같은데. 노트에는 안 써져 있는데 대수선이라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1번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 그 다음에 34번 문제. 용도 변경.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지? 41페이지. 노트는. 자, 올라갈 때 허가받고 내려갈 때 신고하고 같은 줄에서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근데 기재사항 변경 신청조차도 필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같은 용도 안에서 바뀔 때. 제가 예를 들 때 뭐 교회에서 절로 바뀌고 절에서 교회로 바뀌고 같은 바꾸기 전에도 종교시설, 바꾸고 나서도 종교시설, 똑같은 용도 안에서 바뀔 때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일 때도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준용 규정들까지 뒷페이지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허가 대상, 즉 올라가는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준용 규정들까지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옳은 거. 판매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합니다. 어떻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죠. 같은 줄에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1종 근생, 2종 근생,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번이 정답. 의료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꿀 때는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죠. 허가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용도 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건축사 설계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4번 종교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꿀 때는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조금 더 빨리. 신고. 니깐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건축사 설계는 허가 대상일 때. 그 다음에 교육 연구시설을 관광 휴게시설로 바꿀 때는 뭐죠? 허가. 의교노수야에서 문, 종, 위, 관으로 바뀌니까 허가. 로서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용도 변경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관계없죠? 사용 승인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때는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준용 규정들까지 꼭 좀 기억하십시오. 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35번. 건축 허가 제한. 제한 또 나왔죠. 제한. 우리 아까 국계법에서 제한 나왔고 건축 허가 제한. 자, 건축법에서 허가 제한 역시 마찬가지. 논점이 되는 건 왜 제한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 제한 나올 때마다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해서 제한은 어디 있지? 44페이지. 그리고 건축 허가 제한에는 일단 허가권자는 제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허가권자는.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없죠? 시장, 군수. 그래서 일단 35번에 2번 지문 찍으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라는 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허가권자한테는 재량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 제한하거나 도지사가 제한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 건축 허가 제한은 제가 기본서든 어디 옆에다가 허가권자는 제한 X라고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 제한 나왔으니까 왜 제한하는지가 나와야겠죠?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거나 중후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이 2년, 연장은 1년. 그래서 항상 제한이라는 글자를 보면 제한하는 사유들, 어떨 때 제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 이것도 다음 주 자료에 나오면은 이 제한들을 제가 다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 자, 그래서 보면은 옳은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 국장이. 그 다음에 2번.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제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 1번은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고 2번은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권한자를 다르게 써놨죠. 3번.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연장은 한 차례만 1년. 틀렸죠. 연장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에서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게 여기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면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이를 공고한다. 자,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 이 사람이 제안을 했죠.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를 합니다. 제안 내용, 기간, 위치 등을 공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근데 뭐 정답은 쉽죠. 5번.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5번이 확실하게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면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뭐 5번은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6번. 옳은 거. 자,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되죠? 접하는 건 2m. 2m. 근데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이유는 대지 안에 있는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내지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에 접하고 있거나 농막일 때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요거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더 큰 건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일 때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도로의 너비를 결정하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폭은 2, 3은 6? 이렇겠죠. 10, 35, 35 이상, 2, 3은 6? 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0m입니다. 그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0m면 35m 미만. 여기 속하죠? 그럼 폭은 3m 이상이어야겠죠. 3m 이상. 오케이. 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근데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체류한다든지 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적어놓은 거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일 때는 지정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자, 원칙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싹 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하는 건 맞습니다. 원칙은 동의를 요하는 건 맞는데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래서 보면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받거나 신고를 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맞죠? 자, 허가받고 나서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사용 승인을 받겠죠? 건축법이니까. 그러니까 허가받고 나서 신고하고 나서 공사 들어갈 때는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허가권자한테. 근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내가 신축할 때 철거에 관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신청할 때 내가 착공 예정일을 거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철거 예정서에다가 철거 허가서나 철거 신고서에다가. 그럴 때는 따로 착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제가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맞추진 않으셨던데. 3번, 2번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죠?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냥 자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은 3일 안에 그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건축주한테. 이거 많이 맞추셨던 문제인가?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얼마 안에? 7일. 이걸 왜 틀리지? 사용 승인은 7일, 사용 검사는 이거 틀리면서 공법을 어렵다고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사용 승인은 7일, 사용 검사는 15일. 이걸 왜 틀리십니까? 이거 7.7% 정답률이? 정말 이해가 가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틀린 문제인데 이걸 왜 틀리는 겁니까? 그것도 정답도 엄청 내가 정말 고심하다가 쉽게 낸다고 이거 7일 이거 내가 사용 승인은 7일, 사용 검사는 15일. 뭐. 네, 4번 허가권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식수,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식수,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얼마로 하죠? 2년. 근데 이거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는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이거는 사실 좀 더 어렵게 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시라고 지문에는 좀 해놨고 백선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것들이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선 가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할 건데 옳지 않은 것. 오늘 틀린 문제가 많은 편인데. 자, 건축 면적은 2번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4번에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근데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죠.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1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이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는
돌출되어 있는 끝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들어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찰은 여기 끝부터부터 얼마를 들어가죠? 4m. 축사는? 한옥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은? 그 밖의 건물은? 전통 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도 2m, 그 밖의 건물은 1m씩 들어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통 사찰은 4m. 맞죠?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 그 다음에 3번.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각 해당 건축물 대지 면적이 아니라 건축 면적의 8분의 건축 면적. 층수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층수에서는 아예 빼버립니다.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죠. 기준은 똑같이 높이랑 층수 산정할 때 기준은 8분의 1, 6분의 1은 똑같죠. 주거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 그래서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 5번.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주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필로티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이거는 뭐 맞추셨겠죠? 이걸 오히려 많이 틀리고 40번을 많이 맞추셨네. 농지는 얼마나 소유해야 되죠? 농업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고정실온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은? 그죠? (73페이지) 우리 노트. (73회) 2번 73회 2번 농업. 얼마 이상의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농지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9불이니까 90일. 9불이니까 90일. 그 밑에 고정실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는 얼마? 3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그 다음에 축산업은 대가축, 이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가금은 천수,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며칠 이상? 1이온 120일.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은 120만원. 그럼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른색 식물을 재배하는 자 1번 맞죠? 농지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그 다음에 고정실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는 330일. 그 다음에 1년 축산업은 며칠 이상? 1이온 120일. 연간 판매액은 120만원. 이걸 왜 틀리십니까 이거? 제가 야 이렇게 해서 헷갈려서 틀렸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실 분은 찾아오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요거는 제가 거기 75페이지 노트 정리해 놓은 요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걸 저에게 항변하실 분이 있으면 좀 찾아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옳은 것. 자,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농지를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 건 얼마 안에?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근데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안 하죠. 그러면 처분 명령을 하고 나서는 얼마 안에? 6개월. 근데 명령 불응하면은 이행 강제금. 농지법에서 이행 강제금은 1년에 1회. 1년에 1회. 20%가 일단 1년에 1회. 토지가액의 20%.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옳은 것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죠. 이럴 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소유상한을 소유한 것이 판명될 때는 전부 팝니까? 초과분만 팝니까? 초과분만. 그 다음에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그 다음에 자,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처분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길래 처분하라고 했는데 이제 농사 지을게 라고 하면은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해 주는데 그 유예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3년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 나오면 누구한테? 농어촌공사. 매수 청구는 농어촌공사. 자, 다음 주 결정하시면 자료 못 봤습니다. 자료 보는 거 그거 추석 때 보실 것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보는 방법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4회 치고 추석 끝나고 나서 그 자료로 복습을 하시고 백선으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